안녕하세요. 인생을 살면서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를 우리는 복권에 당첨됐다고 표현하고는 하는데요. 로또 1등에 당첨이 될 확률이 무려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당첨되기가 어렵다 보니 간절한 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유명 가게 앞에서는 새벽부터 몇 시간을 줄 서야지 살 수 있을 정도이고, 당첨이 잘 되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해서 자신이 사는 곳에서 아주 먼 곳까지 구매하러 다니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종종 좋은 꿈을 꾸었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요. 로또뿐만 아니라 복권의 높은 등수로 당첨되면 지금 당장 나에게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돈이라는 게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워지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권에라도 당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아닐지 싶어요. 로또 같은 아주 큰 행운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행운이 찾아온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자식을 키우셨어요. 식당 하나를 운영하셨는데 사람들이 줄 서는 대박집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손맛이 워낙 좋고 아버지의 성품이 매우 훌륭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애정하는 가게였죠. 여기만 오면 오래도록 그리웠던 가족들과 식사하는 기분이 든다면서 많은 분이 사랑과 관심으로 찾아주던 곳이었어요. 잔치국수와 김밥, 수육을 팔던 가게였는데 김치 하나, 단무지 무침 하나까지도 어머니는 직접 다 만드셨어요. 익은 김치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겉절이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많아 새벽마다 나가 그날 판매할 김치를 만들고는 하셨는데요. 손맛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는 성실함까지 남다르셨어요. 아버지 역시도 매일 신선한 재료를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돌면서 야채와 고기를 사오고는 하셨죠. 그런 두 분의 정성은 손님들에게 당연히 먹힐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가게는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수리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금액이 상당했어요. 수리비도 꽤 부담스러운데 지금 당장 부품 몇 개를 고쳐도 워낙 저가형 제품에 오래 사용한 물건이라 또 다른 곳이 고장날 수도 있다며 새로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새 제품을 사려고 알아보니 그건 역시 금액이 엄청났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중 냉장고가 없이 장사할 수는 없으니 더욱 막막했죠. 그랬는데 지인분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장사를 폐업하면서 냉장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아버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판단해 늦은 밤 2시간씩 운전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냉장고를 구입하러 가셨죠. 가보니 제품도 엄청 깔끔하고 거의 새 거나 다름없다면서 너무 잘 됐다고 전화하셨더라고요. 진짜 얼마 사용하지 않은 완전 새 것이야. 우리 앞으로 이걸로 야채도 고기도 오래 보관할 수 있겠어. 당신도 보면 정말 좋아할 거야. 얼른 갈게. 나는 전화가 마지막이었어요. 운전해서 오던 중에 시골의 어두운 산길이라 눈앞에 떨어져 버린 낙석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그만 반대쪽에 있던 낙석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시간에는 차가 별로 다니지 않은 어두운 산길이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사고가 난 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새벽에 화물을 운전하던 분으로부터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몇 시간 전 과다출혈로 사망을 한 상태였어요. 사고 후에도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에 어머니는 더 크게 후회하셨어요. 차라리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냥 냉장고를 하나 살 걸.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람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아꼈냐고 스스로를 원망했어요. 나도 따라갈 걸. 나라도 같이 있었으면 도움이라도 청할 수 있었을 텐데. 한 명이라도 그 커다란 돌이 떨어져 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당신 혼자 보내서 왜 그 카톤 몇 푼이 뭐라고 이 밤에 당신을 거기까지 보냈어.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러나. 우리 애는 아빠 없이 또 어떻게 살라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벌을 내리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아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내리냔 말이야. 어머니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몇 번이나 기절했어요.
울다가 기절하다. 그리고 일어나면 또 울며 소리 지르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도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했어요. 저렇게 우는데 아직도 나올 눈물이 있구나.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그런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저렇게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면서 기절하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났어요. 아버지를 잃고 나서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날까 무서워졌죠.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이제 그만 울어. 엄마 그만해. 무서워. 나 무서워. 엄마도 아빠처럼 죽을까 봐 무서워. 그러니까 그만 울어. 쓰러지지 마.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엄마가 우리 아들 앞에서 괜한 소리를 했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엄마가. 이제 안 그럴게. 이제 그만 울게. 미안해 아들.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그제서야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를 부둥켜 안았어요. 자신이 겁을 줘서 미안하다며 저를 안고 거듭 사과를 했죠.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어떤 결심을 한 듯 울다가 쓰러지기만 하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어요. 집안을 청소하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다시 가게로 나가셨어요. 가게에는 덩그러니 냉장고가 한가운데 놓여 있었죠.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 사고 속에도 냉장고는 끝부분이 살짝 찌그러지고 깨졌을 뿐 사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멀쩡했어요. 이 냉장고를 얼마나 가져다 주고 싶었으면. 마지막 가는 길 자기 목숨이 꺼져가는데도 이렇게 냉장고는 멀쩡해. 당신이나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지. 이런 거 다 부서져도 새로 사도 되니까 당신이나 돌아오지. 우리 아들 잘 키우라고. 마지막까지 지켜낸 거라고 생각할게 여보. 당신 목까지 내가 잘 키워볼게. 고마워. 고마워. 어머니는 가게에 혼자 놓여있던 냉장고를 만지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씩씩하게 가게 안쪽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냉장고를 열심히 닦아 청소하고 그 안을 빼곡하게 채우기 시작했죠. 아버지와 둘이 함께 하던 일을 어머니는 이제 혼자 해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봐오고 수육을 삶고 김치를 담그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지내셨죠. 아직 어리지만 어머니가 고생하는 건 빤히 보였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부모의 책임을 다하려고 내 자식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였죠. 그래서 고사리 손으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졸려 죽겠는 눈을 억지로 비비면서 일어나 식당을 따라 나와 야채를 부엌에 옮겨드리고 수돗물에 손이 시려 호호 불면서 설거지를 돕기도 했어요. 옆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야채를 씻고 다듬고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더 도울 수 있었죠. 발판을 밟고 올라가 야채를 자르기도 하고 큰 통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양념을 담아 버무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랑 같이 음식을 하는 게 익숙했어요.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거들면서 요리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양념 조합에 따라 맛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요리의 달인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나도 나중에 식당 할까? 좋지. 우리 아들 요리 솜씨도 좋아서 잘할 것 같은데? 그치? 역시 우리 엄마 닮아서 손맛이 있는 것 같더라니까. 맞아. 우리 아들 나중에 식당 차리면 엄마가 자주 가봐야겠는데? 좋아요. 내가 우리 엄마 평생 맛있는 거 차려줄게. 그렇게 언젠가는 어머니를 위한 식당을 차려야지 꿈을 꾸었어요. 어느새 매일 식당에 나와 일손을 돕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어머니의 노력과 애정 덕분에
저는 무럭무럭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별탈 없이 어머니와 둘이 함께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가게로 깡패처럼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들이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박영숙 씨 어딨어? 박영숙 씨면 저희 어머니요? 아, 네가 그 여자 아들이야? 네 엄마 어딨어 지금? 어머니는 지금 잠깐 은행 가셨는데 무슨 일... 이거 서류에 이번 주 내로 당장 사인하라고 해.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더 이상 봐주는 건 없다고 똑똑하게 전해라. 알았지? 그러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는 테이블을 손으로 밀치고 서류 하나를 던져주고 나갔어요. 잠시 뒤 은행에 다녀오신 어머니는 제가 떨어진 물건들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조금 전에 웬 깡패 같은 사람들이 다녀갔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며 그 사람들이 주고 간 서류를 같이 드렸죠.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안다는 듯이 눈을 질끔 감으며 머리가 아프신지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그리고 받아든 서류를 손에 쥔 채 비틀비틀 옆에 의자에 가서 앉으셨죠. 여기 근처가 재개발된다고 하는구나. 무슨 큰 빌딩이랑 상가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란다. 그런데 여기는 너희 아버지랑 같이 시작한 곳인데 어떻게 그냥 나갈 수 있겠니?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나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도 않고 아직 여기를 떠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몇 달째 계속 나가라고 저렇게 상화에다가 이제는 나가지 않으면 힘을 써서라도 내보낸다고 하니 다른 동네에서는 가게를 막 때려 부수고 난장판을 만들고 결국 사람들까지 해코지하려고 해서 다들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했다는데 나도 버틸 때까진 버텨보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는 했는데 점점 상황이 험악해지는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머니, 그동안 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네가 들어서 좋을 이야기도 아닌데. 내 선에서 해결해보려고 노력 중이다. 만약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식당을 떠나야겠지. 결국 어머니는 가게를 넘기겠다는 서명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통보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 이상 장사를 하기 어려워지기도 했거든요.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들이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끔은 가게에 와서 죽치고 앉아있으니 오던 손님들도 그대로 나가버리기도 했어요. 하루는 맞은편 막걸리 가게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주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기를 밖으로 집어던지고 쿵쾅거리는 소리는 우리 동네에 공포를 가져왔어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거겠죠. 그렇게 본보기라도 해야 할지 한 집을 제대로 난동을 부리고 나니 서명하는 가게들이 많아졌어요. 어머니 역시 혼자서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감당할 힘도 없었고 여자 혼자 버텨내기에는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니 조금이지만 지원금 같은 걸 주더라고요. 하지만 얼마를 주더라도 아버지와 신혼 때부터 함께 가게를 꾸려나간 추억이 담긴 장소의 값어치를 할 수는 없었겠죠. 가게의 집기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눈물을 지는 어머니를 보니 제가 뭐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한심했어요. 어머니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아직도 그냥 힘없는 어린 소녀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돈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이 동네에서는 그동안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기억이 많다며 아예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동네를 떠나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죠. 동네도 사람도 집도 모든 게 낯설기만 했지만 그런 걸로 주춤할 틈이 없었어요.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받은 돈으로 집을 하나 구했고 그 주변에 가게세가 워낙 높은 편이다 보니까 다시 식당을 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식당을 여는 대신 동네에 있는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같은 식당이라도 늘 자기 가게를 운영하다가 남의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새벽부터 일하느라 고되더라도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늘 흐뭇하게 미소 짓던 어머니였는데 어깨가 잔뜩 처져서 들어오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성공해서 어머니의 가게를 다시 찾아드려야겠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죠.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공부로 뭔가를 할 것도 아니고 학교를 계속 다녀봤자 뭔가 달라지는 것도 없을 듯 하더라고요. 그냥 교복 입고 왔다 갔다만 할 거면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하고 싶은 공부도 없었고 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그냥 그때는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근처 시장에 야채 과일 도매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을 나가서 들어오는 야채와 과일을 정리하고 나가는 물건들을 체크해서 포장을 해두었죠. 그리고 사장님이 배달을 갈 때면 트럭에 야채와 과일을 다 실어서 차에 타고 돌아다니면서 가게마다 내려주고는 했어요. 학교를 그만둘 때는 어머니의 반대가 꽤 심했는데 그래도 제 고집에 못 이겨 결국은 포기를 하셨죠. 젊을 때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시는지 자주 아파서 알아눕고는 했어요. 저는 나이가 되자마자 면허를 따서 이제는 도매점에서 배달일까지 도맡아 하기 시작했죠. 몇 년이 지나니 가게에서는 이제 제가 없으면 일을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베테랑이 되었어요. 다행히 제가 일하면서 저희 가게도 장사가 점점 성장해서 판매도 배달도 계속 늘어났어요. 덕분에 저는 일자리를 잃을 걱정을 하지 않고 몇 년 동안 같은 가게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죠. 어머니는 다니던 식당을 하루 이틀 쉬기도 하시면서 점점 일하는 날짜가 줄어갔어요. 오늘은 컨디션이 영 별로인 것 같다면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도 많았죠. 그리고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밤새 앓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병원으로 갔더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더 자세히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오랜 시간 기다려서 겨우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병원은 아파서 가면 늦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안 그래도 병원에서도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하더라고요. 평소 건강검진만 꾸준히 받았어도 발견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면서 지금은 치료받아도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에 저는 어머니를 졸라 당장 치료하자고 했어요. 그래도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한다는데 돈이 어마어마해. 당장 그거 받느라 일까지 그만두면 병원비는 다 어떡하니? 엄마,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엄마가 아픈데 병원비 이야기가 왜 나와? 당장 엄마 아픈 거에만 신경 써. 그래도 지금 모아둔 돈은 너 결혼할 때 주려던 건데 너 지금까지 모은 돈은 식당 차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둔 거 아니야? 가뜩이나 너한테 해준 것도 많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돈 써가면서 너 병시중까지 시키니? 나는 못한다. 그냥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볼 테니까 모르는 척하자. 지금까지 죽을 뻔한 적도 없이 잘만 지내왔는데 앞으로도 뭐 그냥 진통제나 먹으면서 버티면 되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요즘 맨날 아파 끙끙 앓아 누우면서 앞으로 더하면 더하지 그냥 나아지지도 않을 텐데 미련하게 왜 그래? 예전에 우리 가게에서 쫓겨날 때도 그렇고 나는 한 번도 엄마한테 든든한 아들인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든든한 아들 역할 하게 해줘. 저는 20살에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나이는 어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난 지 몇 년 되기도 했고 그 사람은 일찍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또래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성숙했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깊고 생활력도 강하고 옆에서 저도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둘이 연애하면서 보니 그냥 이렇게 사귀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해서 함께 돈을 모으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이미 둘이 좋아하는 마음이 깊은데 뭐 망설일 게 있나 싶어서 몇 달 뒤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이라도 깔끔한 데 구하라며 돈을 모으고 계셨는데 사실 제 결혼 때문만이 아니라 나중에 식당을 차리는데 보태라고 모으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돈 때문에 어머니 치료도 못 받고 그걸로 결혼식? 식당?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아니에요.
제 꿈 이루자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고 어머니가 아프시든 말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젊은 날 고생하면서 남편도 없이 자식 키우느라 애쓴 것도 서러운데 마지막까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통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할 수는 없었죠. 저는 결혼을 하기로 한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많이 아프시다네. 일단 입원해서 치료 받아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머니는 그래서 치료는 됐고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내 결혼이랑 식당에 보태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아프다는데 지금 그런 결혼이 문제야? 식당이 대수야? 치료를 받아봐야 하는 거면 받고 나서 나아질 수도 있으신 거잖아. 그럼 당연히 시도해봐야지. 어머니가 괜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다 해봐야지. 돈 걱정은 하지 마. 나도 그동안 모아둔 거 있으니까 보탤게. 사람 목숨이 먼저지.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잖아. 그래, 역시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생각하기를 잘했다 싶었어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 사람은 당연히 어머니 치료가 먼저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혹시나 돈이 부족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것도 기꺼이 보태겠다고 나서주었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미루거나 다시 생각해보자고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는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속 깊은 사람이라는 것은 진작에 알았지만 새삼 이만큼 대단한 친구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죠. 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결혼식을 미루고 혼인신고나 먼저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은 혼인신고가 증명해주는 거지 몇 시간 하는 결혼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저희끼리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아내가 된 그 사람은 자신도 이제 진짜 우리 집의 사람이라면서 매일 병원에 와서 같이 어머니 간호를 도왔어요. 식사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옆에서 딱 붙어서 날마다 하더라고요. 자식인 저도 가끔은 힘들고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도 힘든 티 한 번을 내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렇게 3년 저희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1년은 쾌차를 보이면서 잠깐 퇴원을 하시더니 또 1년은 병원에 계시고 그러다 나아지는 듯 하더니 결국 마지막 6개월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동안 저희는 모아둔 돈을 다 쓴 것도 부족해 계속 빚을 내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는 자식 볼 낯이 없다며 늘 고개 숙이셨지만 저도 아내도 짧지만 잠깐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두 사람은 한동안 아주 많이 힘들어했어요. 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공백이 너무 컸거든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분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아내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저희 두 사람은 한동안 이 슬픔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또 만남이 있는 법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몇 달 후 저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떻게 어머니가 힘을 내시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슬퍼하던 저희 두 사람도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고 똑같은 결심을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야겠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누군가 세상을 떠나 슬퍼하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그게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요. 저희가 아이를 위해서 다시 밤낮으로 일을 시작하며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어도 어머니는 늘 가슴속에 남아 있었어요. 아이를 위해 아내와 저는 정말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아등바등 10원 한 장도 아껴가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겨우 빚을 갚아 나갔어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그동안 생긴 빚을 다 갚고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다시 한 5년간 돈을 모아서 저희는 마침내 식당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모을 수 있었어요. 가게를 알아보고 처음 계약을 한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만의 식당을 차려야겠다고 결심한 이후부터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사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어쩌면 평생 내 식당은 못 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긴 시간 저와 함께 그 모든 동고동락을 함께 해준 아내 역시도 같을 거예요. 저희는 가게 앞에서 서로를 조용히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서로 누가 먼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듯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식당을 오픈하고 처음 6개월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돈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엄청 좋은 상권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니라 알려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듯했죠. 게다가 저희에게 예산이 충분한 것도 아니라 광고를 크게 할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싶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가게에 와서 먹어본 손님들은 2번, 3번 계속 오시고 너무 맛있다면서 친구나 가족, 지인들을 함께 데려오기도 했죠. 한번 찾아주신 분들은 여러 번 오시면서 단골이 되는 분들이 많아 저희 음식이 진짜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오시던 분들이 또 와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6개월 차가 되니까 탄탄하게 고정 매출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이 더 많아지고 블로그나 인터넷에 여러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일부러 멀리서 와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 개업 후 1년이 지나니까 손님이 엄청 늘어났죠. 우리 집은 어느새 애가 2이나 되다 보니 아내는 육아만으로도 일이 많았고 식당에 일손을 더 보태기는 무리가 있었어요. 저 역시 밀려드는 손님에 더 이상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직원 하나를 구하게 되었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꽤 왔었는데 딱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면접을 보러 왔는데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이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촉이 좋은 편인지 기가 막히게 직원을 잘 구했더라고요. 남들은 가게 운영하면서 직원 때문에 골머리 썩는다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근무 시간보다 항상 일찍 나오고 퇴근 시간쯤 손님이 몰려들면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일을 돕더라고요. 그렇다고 월급을 더 달라거나 하는 이야기도 없고 묵묵하게 마치 자기 가게 일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해줬어요. 성격도 싹싹하고 일머리가 좋아서 손님들 테이블을 쓱 둘러보면 먼저 부르지 않아도 필요한 걸 딱딱 챙겨주더라고요. 기억력도 좋은지 손님들 얼굴도 잘 알아보고 전에는 뭐 주문했었는데 오늘은 이걸로 드릴까요? 하면서 세심하게 챙겨주기도 했어요. 직원을 구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뭐하러 그런 고민을 했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손님들이 서비스를 더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덕분에 매출도 더 올라갔고요. 이대로 가다가 2호점까지 내는 거 아니냐며 부푼 꿈을 꾸고 있던 것도 잠시 저희 가게랑 똑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곳이 새롭게 생겼어요. 지금 가게보다 횡단보도에서 더 가까운 곳에 평수는 더 넓게 들어섰는데 위치부터 대로에서 더 가까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오픈 이벤트라고 서비스도 주고 그 앞에서 쿠폰도 나눠주면서 엄청 큰 풍선을 달아서는 제대로 행사까지 했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 가게를 오픈하면서 손님이 많이 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적당한 평수를 얻었는데 그곳은 똑같은 메뉴를 팔면서 2층짜리 매장에 앞쪽이 다 전면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별거 없는 풍경인 것 같으면서도 나름 2층에서 보이는 창밖 모습이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게다가 인테리어까지 눈이 휘둥그레지게 꾸며놔서 손님들이 너도 나도 발길을 그쪽으로 이어갔어요. 그나마 단골 손님들이 저희 식당을 찾아주기는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직원을 고용하면서 운영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매출이 점점 떨어지면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직원 월급을 주기 어려운 상황인데 차마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직원이 너무 좋은 아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 친구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혼자서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라 2분이 이혼하신다고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경제적 지원을 해줄 필요도 없죠. 기다렸다는 듯이 도망 나간 아버지를 보면서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옆에서 제 가족을 힘들게 하느니 차라리 눈앞에서 안 보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싶을 수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랑 살아봤다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평생 도박 중증인 아버지 뒷바라지에 저 키우시려고 밤새도록 노포에서 일하고 낮에는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한 탓인지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어쩌면 그 덕에 아버지랑 마침내 헤어지신 게 행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른이니까 어머니 그만 고생시켜드리고 제가 가장으로서 열심히 해야죠. 네가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구나. 나도 그랬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나를 키웠는데 하늘도 야속하게 병까지 얻으셨지. 돈 벌면서 아픈 어머니 돌보는 게 쉽지 않은 거 충분히 이해한다. 사실 일을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사연이 너무 안타까워 일부러 월급을 조금 더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먹으라고 김치나 반찬을 싸주기도 했고요. 지금 유일한 수입이 저희 식당인데 매출이 줄어 그만두라고 하면 이 친구는 당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자식 둘에 마누라까지.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차마 그만두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직원을 내보내지 못하면 그 책임을 다해야죠. 어떻게든 직원에게 줄 월급을 메꿔야 하니까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직원이 저녁 장사를 맡아주는 동안 저는 나가서 대리운전을 뛰었어요. 그렇게 2~3달 정도 대리운전으로 돈을 보충해서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금 먼 거리로 운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근처에서 다시 돌아오는 차가 잡히면 그걸 운전해서 와야겠다 싶어 기다리는데 주변에 콜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그냥 못 먹었던 저녁이라도 먹자 싶어서 편의점에서 제일 저렴한 도시락을 샀어요. 솔직히 평소에는 빵이나 우유 하나로 때우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들고 근처에 벤치 하나가 보이길래 자리에 앉았어요. 작은 공원인지 벤치 몇 개가 있고 안쪽으로는 산책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콜이 올지 모르니 얼른 먹어야겠다 했는데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뭐지? 싶어서 돌아보니 언제 오셨는지 할머니 한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신지 시선이 제 도시락에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산 거야? 얼마요? 이 도시락이요? 여기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산 거예요. 3,500원이에요. 아이, 요즘은 편의점에서 이렇게도 파나? 반찬도 들어있네. 네, 요즘은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편의점에서 팔아요. 김밥도 팔고 라면이랑 치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구만.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샀다고? 네. 뚜껑을 열어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는 제 근처에 앉아서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여전히 시선이 도시락에만 머무르고 있어서 차마 먹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나 아니면 외로워서 말을 걸려고 하신 건가 싶었는데 계속 도시락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것을 보고 혹시 배가 고파서 물어보신 건가 싶었죠. 할머니, 식사 안 하셨어요? 배고프세요? 아니, 그냥 그 도시락이라는 게 신기하게 생겨서. 할머니는 그렇게 대답하시면서도 계속 제 도시락을 보시더라고요. 차마 그 눈빛을 받으면서 밥을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프시면 옆에서 저렇게 쳐다보실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원에서 어쩌면 배가 고파서 저렇게 돌아다니신 건가, 언제부터 굶으신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도시락을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니, 이거 자네 먹으려고 했던 거잖아. 아니에요. 전 사실 아까 저녁 먹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받았는데 날짜가 오늘까지더라고요. 배부른데 안 받기는 아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락을 받았는데 사실 배가 너무 불러서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에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걸 공짜로 받아.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전 정말 아까 밥 많이 먹어서 배부르니까 편하게 드세요. 아니, 그래도 자네 먹으려던 걸 내가 받기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라도 받게. 그러더니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얼마나 오래 간직하고 계셨는지 납작하게 접힌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안 주셔도 돼요.
어서 받아. 늙은이 팔 떨어져. 이게 뭐 3천 얼마 하는 도시락이라는데 내가 그냥 받으면 안 되지. 사람의 도리가 어떻게 공짜로 받겠어. 이거라도 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받아도. 그리고 고맙네. 모르는 노인네한테 자기가 먹던 도시락까지 주다니. 자네 정말 마음이 곱구만. 복 받을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도시락을 가지고 산책로를 따라 사라지셨어요. 도시락이 매우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준 걸로 됐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주신 1,000원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우유라도 사 먹어야겠다 싶어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늘 먹던 1,000원짜리 우유가 마침 다 나갔더라고요. 카운터에서 아주머니에게 우유 재고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그곳에 긁어서 당첨을 확인하는 복권이 보였어요. 그러고 보니 복권 안 사본 지 오래됐네 싶었는데 그중 1,000원짜리 복권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침 먹던 우유도 다 떨어졌는데 이거라도 사볼까 싶어서 복권을 구매하고 나와서 긁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딱 우리 동네로 가는 콜이 잡혔어요. 저는 얼른 가겠다고 전화를 한 후 복권을 주머니에 넣은 채 뛰어갔죠. 그리고 한 며칠간 일이 정신없이 바쁘면서 복권의 존재를 잠시 잊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콜을 대기하면서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때 샀던 복권이 잡히더라고요. 맞다. 그러고 보니 그때 복권을 샀었지. 그제서야 잊고 있었던 복권의 존재가 떠올라 꺼내보고 마침 대기하는 동안 시간도 남겠다. 이거나 긁고 있어야겠다 했어요. 어차피 당첨될 것도 아니니 금방 긁고 끝나겠지 싶어 가지고 있던 동전으로 콜 대기를 계속 확인하면서 복권을 벅벅 긁었죠. 정말로 당첨될 거라는 생각을 아주 조금도 하지 않았기에 그림이 드러나는 것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계속 핸드폰의 콜 목록만 확인하고 있는데 다 긁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집어넣으려다가 문득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어라? 아니 이게 뭐지?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면서 다시 봤어요. 아니면 제가 당첨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가 싶어서 나와 있는 1등 당첨 예시를 몇 번이나 다시 살펴봤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왜냐면 제가 긁은 복권이 무려 1등에 당첨되었거든요. 눈도 다시 비벼보고 얼굴도 때려보고 꼬집어봤는데 이건 꿈도 아니었고 정신도 멀쩡했어요. 저는 놀란 목소리로 손가락을 바들바들 떨면서 아내에게 먼저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은 콜이 별로 없어? 여보, 있잖아. 나 얼마 전에 할머니가 공원에서 도시락 받고 1,000원 줬다고 했잖아. 맞아, 그랬지? 그걸로 복권 샀다고 했었지? 근데 그 복권이 왜? 왜, 잃어버렸어? 나 이번에 당신 점포 세탁 안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됐어. 뭐? 뭐라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에이, 뭐야. 이거 농담이지? 아니, 진짜로 그 복권이 지금 막 긁어봤는데 1등이야. 5억이래. 5억에 당첨됐어, 우리가. 아내는 깜짝 놀라서 뭐?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내 역시 믿을 수 없는지 몇 번이나 제대로 확인한 게 맞냐고 확인했죠. 저는 제대로 확인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다음 콜을 기다리는 대신 복권을 들고 바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아내와 함께 복권을 밝은 불빛 아래 놓고 다시 유심히 들여다보았죠. 진짜 1등이네? 진짜 1등이야. 진짜, 여보, 진짜 1등이야, 정말. 저희는 몇 번이나 그 복권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진짜 1등이었죠. 로또에 비하면 적은 당첨 금액이긴 했지만 저희에게는 5억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 그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했어요. 복권을 붙잡고 저희 부부는 서로를 얼싸안으며 제자리에서 쿵쿵 뛰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복권에 당첨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았죠.
다들 주변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 좋다고 하길래 저희는 비밀을 지키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죠. 그리고 모자랑 선글라스를 쓰고 당첨금을 수령해 오는데 제가 1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모든 과정이 꿈 같았어요. 돈을 받은 순간까지도 제 통장에 금액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조용히 가게 자리를 알아봤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는 날이 갈수록 매출이 떨어지기만 하니 식당을 더 이상 유지를 할 수는 없었죠. 사실 저희가 2호점을 내면 저기가 어떨지 하고 고민하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권리금이 조금 비싼 편이라 차마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에게는 억 단위의 돈이 있으니 권리금까지 내고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저희 부부는 바로 계약했고 원래 매장으로 돌아와 그 직원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무래도 여기 자리에서는 더 이상 가게 운영이 힘들 것 같구나. 안 그래도 저도 요즘 매출이 너무 좋지 않은데 계속 월급만 받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명절도 챙겨주시고 보너스까지 넉넉하게 주셔서 덕분에 그동안 저랑 어머니 모두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가게를 옮기려고 하는데 아예 다른 동네야. 혹시 거기에서도 계속 일해줄 수 있겠니? 네? 사장님, 저는 가게 문 닫아야 해서 이제 그만두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다행이에요. 어디든지 사장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일 잘하는 든든한 직원까지 저를 따라가겠다고 해준 덕분에 저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 가게를 새로 꾸렸어요. 인테리어도 신경 써서 만들고 젊은 직원과 함께 메뉴 구성도 새롭게 하였죠. 그리고 유명한 식당들을 다니면서 반찬이나 서비스도 조금씩 참고했어요. 새롭게 재단장하여 새롭게 단장한 저희 식당은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거기가 워낙 몫이 좋은 자리라 이전부터 들어오는 가게마다 잘 되어서 더 큰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더니 정말이더라고요. 그 후로도 몇 달간 매출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고 복권 당첨금으로 투자를 한 돈이긴 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2년 정도 되니까 매출이 너무 늘어서 이제는 저희 부부랑 직원 한 명으로는 커버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한 명씩 직원을 늘리다 보니 어느새 가게에는 무려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배달 서비스랑 포장도 시작해서 하루 종일 매장은 방문하는 손님들의 밀려오는 주문들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특히 함께 일해준 저희 직원이 장사 초반부터 너무 열심히 애를 써준 덕분에 가게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2호점을 계획하면서 그곳 매장에 점장으로 보낼 예정인데요. 이제는 월급만이 아니라 인센티브까지 지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가 떠오르는데요. 그 할머니가 주신 1,000원 덕분에 제가 복권을 살 수 있었고 다시 기사회생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할머니를 다시 뵙기 위해서 몇 번이나 그 공원을 찾아가고 늦은 밤까지 기다렸지만 2번 다시 만나뵐 수 없었는데요. 혹시 어딘가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덕분에 저희 가족 그리고 우리 직원과 어머니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